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것이 저는 옳은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희망 사다리가 많이 약화되는 것이 아쉬움이 컸던 마당에 제가 2018년도에 부총리 지명을 받고 축분회를 하게 되는데요. 축분회를 할 때 하루 종일 하지만은 딱 5분간의 모두 발언을 후보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5분 정도 정리를 하면서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이 희망 사다리를 우리 사회 곳곳에 튼튼하게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내가 장관이 되면 이런 데에서도 역점을 주겠다. 실제로 제가 부총리 3년 반을 하면서 경제부총리 자리가 재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희망 사다리와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더 투입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청년들이 군대로 졸업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진출할 때 있어서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곳곳에 이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만드는데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진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37년간 공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시에 대해서 37년에 공직을 들어올 때 제가 장관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기가 29회 동기가 100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보는데 대부분의 숙지 이상이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우수한 대학교였고 저는 뭐 그에 비한다면은 그 같은 주류 대학에는 편입되지 못했었죠. 지역적으로도 사실 공무원도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고향이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할 때는 수련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원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든든하게 선후배도 있고 저는 강원도 가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마이너 그룹에 속했고 마이너 그룹에 속한 제가 장관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우리 동료들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장관까지 올라갔는지. 저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한 게 없습니다. 뒤돌아 보건데 별다른 뚜렷한 비결이 없고요. 제 나름대로 여기에 적었던 것처럼 저는 그래도 공직에 대한 자긍심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처럼 민간 기업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국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삶이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갖고 정말 성실하게 제가 우리 기재부 직원들에게 장관이 되면서도 강조했던 것이 네가 보이는 곳에 있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공직자들은 사실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중요한 과가 있고 사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과도 물론 있습니다. 중요한 과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승진의 기회가 더 많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 있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일해라.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가 장차관까지 올라갈 때까지 30년 기간이 걸린다면 당신의 레피테이션은 지금 5급인 사무관, 공직을 막 시작할 때부터도 너의 레피테이션은 쌓여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나는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료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초창기부터 그분을 곁에서 지켜와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레피테이션이 쌓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고 그러한 역량을 인정해주면서 승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도 제가 어떤 자리에 가든 그냥 제가 열심히 했던 성실하게 했던 맡은 임무를 치밀하게 하려고 하고 또 늦게까지 남더라도 책임감 있게 마친 일을 수행해내려고 했던 그런 거에 대한 레피테이션이 저한테 가장 큰 무기였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것 이외에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물론 제게 관운도 있었습니다. 공직자라는 것이 꼭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가면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저에게 냈던 무기는 그래도 평상시 어렸을 때 외웠던 그런 성실하게 일했던 것들에 대한 저는 평가라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제가 공직을 쭉 겪으면서 여러 가지 도전적 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잠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상당히 제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국가적으로 위기 때마다 저는 굉장히 사명감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 경제 위기가 98년도에 IMF 위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대, 2020년대에 왔던 코로나 경제 위기인데요. 이 세 차례 거친 위기 때마다 다른 분들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굉장히 자기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특히 제가 이 국가적 경제 위기 시에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 역할을 제가 한 가운데서 같이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IMF 위기 때는 국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부도 위기라 그때는 국가 재정, 국가 예산에 의해서 부도를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예산실에서 재원을 배분하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는 정말 새벽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에 퇴근할 정도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1998년과 99년 2년은 우리 가족 역사에 아빠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실제로 정말로 그때 힘들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나라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매우 컸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뉴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진압하고 해소했던 곳은 워싱턴 DC였습니다. 문제는 뉴욕이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다 처방했던 것은 워싱턴 DC여서 워싱턴 DC가 매우 바쁜 시기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3년간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재경관으로 일하면서 정말 개고생을 했습니다. 제 전임자는 정말 너무 널널하게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일하라고 제가 업무 인수를 받았는데 저는 2년 반 근 3년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응하면서 정말 그 대사관에서도 또 9시에 출근해서 남들 다 5시에 퇴근할 때 제가 저녁 9시에 퇴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을 전문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고요. 경제부총리도 제가 3년 반을 했지만 다른 전임 경제부총리에 비해서 제가 너무 힘들 때 경제부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국민들도 다 힘들었지만 제가 장관하면서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재원 소요도 많았고 정책 처방도 많아서 제가 되돌아보면은 이런 국가적 경제 위기에 그래도 위기를 대응하는 중요한 포스트에 제가 갈 수 있던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또 굉장히 큰 기회였어요. 제가 위기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기는 위험스럽지만은 잘 이겨내면 기회가 오는데요. 제가 굉장히 힘들게 일을 했지만 저는 그 이후에 제 보상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IMF 위기를 잘 이겨내니까 우리 기재부에서 한 2년간 미국에 연수 갔다 오라고 하는 저는 예상하지도 못하는 보너스를 받게 됐고요. 워싱턴 DC에서 근무했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힘들고 어렵고 받고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에 어떤 보상 시스템이 저는 어느 정도 작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한 뒤에는 반드시 저에게는 그런 베네피트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 공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여러분 코이카라는 조직을 아십니까? 지금 개도국의 원조를 무상원조 중에 기구인데 제가 91년도니까 공무원 생활한 지 5년 정도 되는 4년 정도 되는 해병아리였을 텐데 제가 그때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제가 코이카를 설립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하라고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코이카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제 스스로 잘한 결정이라는 자긍심을 갖습니다. 한국이 이 일찌감치 코이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국제사회, 글로벌 사회에서 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나름대로 하면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철벽도 이지고잉한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뒷페이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보험 서비스업인데 제가 공직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너무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군만두 이러면 중국집에 가면 군만두 서비스로 달라 그러죠. 결코 서비스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군만두는 서비스로 주세요 하는 말을 하면 백제 마인드가 정말 없는 분입니다.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루어진 거는 뭐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건데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이런 제조업에는 우리나라 재정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세제 지원이 수치도 없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너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너무 많은 세제를 지원할 정도로 국가 경제를 이루는 주축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비스업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서비스업은 여러분 정의가 어떻게 되죠? 서비스업의 정의는 농업과 제조업을 제한 나머지 전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언간상식 정부도 꿈을 꾸지 못했어요. 그냥 개별법 정도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미국 서비스업 생산성의 절반, OECD 국가 서비스업 생산성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우리나라의 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돌파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아서 2012년도에 제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는 걸로 국장 때 만들었습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지원을 하셔야 된다. 재정 지원하고 금융 지원하고 세제 지원하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산업이라든가 통계라든가 또는 이런 통계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인데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서비스 산업을 생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2012년도에 국장 때 이 법을 제정해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올해가 2024년인데 12년간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만 하더라도 30분 강의를 해야 될 정도인데 하던 어느 지역에서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에 맞춰서 12년째 이 수val법이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서비스 산업이 쉽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만큼만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다면 매년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분석 보고도 있을 정도로 저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년 전에 제가 부총리를 그만두면서 후배들에게 법 3개 정도를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주문을 정말 피가 터지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중에 3법 중에 하나가 서발법입니다. 아직도 서비스 산업 발전기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올해나 내년에나 반드시 이 법이 제정이 돼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갖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역을 보탤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를 하면서 10년 반 하면서도 이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역량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공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특히 장차관 할 때는 더군다나 일정이 숨가받고 하루하루가 고민해 있던 시기, 걱정해 있던 시기였고 또 대외적으로 행동도 조심하면서 특히 나 자신과 싸움하는 정말 전투적인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장관들이 경제장관을 제가 주재하게 됐는데요. 부총리로서 장관들이 이렇게 낮에 10시, 오후 2시에 회의를 거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바빠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번 저는 7시 반에 조찬회의로 장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6시 50분에 나와야 되고 6시 50분에 나오려면 6시에 깨야 됐어요. 제가 3년 반 동안 장관급 회의 주제가 365회니까 3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전투가 아니었는가 싶고 하루도 긴장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차 20분, 30분 출근하는 시간에 하루의 일과를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가장 편안했던 시간이 퇴근하면서 차 한 20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다가 이제 이
공직을 벗어나면 한번 이 내가 걸어왔던 길 바깥에서 나를 한번 조망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퇴직하기 8년 전에 우리 장남인데요. 아들이 6살 됐을 때 산티아고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 그때는 이 친구는 800km를 2번 걸어서 1500km를 걷고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산티아고 길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공직을 벗어나면 시간을 내서 한번 나 스스로를 반추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상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에 6월 25일 정도에 한 달 정도 걷겠다는 마음으로 산티아고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뭔지, 어디를 갔고 또 가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런 걸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티아고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프랑스의 국경마을, 생장이라고 하는 국경마을에서 시작해서 이 선을 따라서 서쪽 끝에 있는 여기 산티아고라고 하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장소로 걸어가는 800km. 산티아고 길은 제가 걸었던 길이 이 프랑스 길인데요. 입니던 위에 북쪽 길도 있고 이 포르투갈 길도 있고 은혜 길이라고 해가지고 스페인의 단풍한 밑에 남부에서 올라오는 1000km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랑스 길을 걷게 됩니다. 저도 이 프랑스 길을 걷기로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1년에 약 100개국에서 한 44만 명, 예전에는 90만 명까지도 이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순례자는 7,500명, 수학별로 보면 한 9위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10명 중에 8명이 이 프랑스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산티아고 가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산티아고라는 말이 세인트 야고보라는 말의 스페인 이름입니다. 야고보 성인. 세인트 야고보의 말이 산티아고인데요. 야고보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 성인이 AD 44년에 순교를 하고 야고보의 제자들이 자기 이 야고보 성인의 시신마저 로마 군인들이 해칠까봐 시신을 빼돌려서 배에 타서 지중해로 나가는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하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아까 이 스페인의 서쪽인 산티아고 이쪽 지역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다가 722년, 어느 문헌에는 822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당이 지어지고 그 성당이 이 그림에 있는 산티아고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대성당을 가면 이 성당 지하에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성당을 찾게 되는데요. 이미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와 예루살렘과 산티아고를 3대 순례 성지로 지정하면서 이미 1300년 전부터 이 산티아고를 향하는 걷는 순례길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13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없이 800km를 걸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800km가 뒤에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불행의 길인 이 800km 걷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왜 이 길을 걷냐는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순례자들끼리도 그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800km를 걷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유, 거기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예. 800km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로 특히 노란 화살표로 이와 같은 인식도가 되어 있는데요. 길을 걷다 보면
역시 생장에서 산디에고까지 800km는 길 한 가지 선입니다. 지도로 보면. 그런데 길을 건너가 갈림길이 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노란색의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 노란색의 이정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87년,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에, 40년 전에 한 신부님이 앞으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까지는 순례, 정말 종교적인 목적으로 순례하는 사람만 1300년을 왔지만 아마 현대인들이 종교적인 목적 관계없이 이 순례길에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이 순례길을 침략하러 오는 침략군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기네 집에 있는 남아있던 페인트가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페인트를 갖고 이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800km를 전부 이 노란 선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스팔트 밑에, 어떤 때는 벽에, 어디에는 건물에, 어디에는 산길에서는 페인트가 없으면 돌멩이로 갖다가 화살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림길이 있을 때는 주변을 찾아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800km에 지도 한 장 없이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와 같이 주정부에서 아예 비석으로 공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와 같은 바닥에 그려있던 이 노란색이 정감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은 어디서 잤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알베르게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스호스텔입니다. 이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에서 자게 되는데요. 이 800km를 걸어가면서 제가 마을을 쳐보니까 215개입니다. 한 4km마다 마을 하나가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가까이는 3km 정도 가면 마을이 나타나지만 어떤 구간은 17km를 가야 마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가면서 마을마다 이와 같은 알베르게가 2개, 3개, 4개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더 많이 있겠지만 작은 소도시에서도 소마을에서도 반드시 이런 알베르게가 3, 4개가 있는데요. 알베르게 말에 방이 이 정도 방이면은 2층 침대가 10개 들어가서 20명이 잡니다. 어떤 알베르게는 침대가 40개가 있어서 80명이 자고 어떤 조그만 방은 침대가 2개 있어서 2명이 잡니다. 또 알베르게도 사립 알베르게가 있고 공립 알베르게가 있는데요. 공립 알베르게는 더 저렴합니다. 사립 알베르게는 조금 더 비싸고 편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떠날 때 공립 알베르게에서만 자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같습니다. 비록 더 열악하고 하지만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내가 호화스럽게 가려고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또 일반적으로 걷는 그런 상황과 똑같이 한번 걸어보겠다고 해서 저는 주로 국립 알베르게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100명이 있는 방에서도 잤는데요. 이 알베르게를 간다는 얘기는 이 침대를 하나 베드를 배정받는 겁니다. 그게 약 15유로, 우리로 보면 한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매일 숙박비는 2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 침대를 하나 배정받는 건데 침대도 이 공간의 절반을 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데 또 순례자에게는 이 자기의 배정받은 공간만큼 편안한 공간이 없는데 이런 주로 알베르게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갈 때 크레덴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권입니다. 저희가 국외로 갈 때 우리가 국가에서 여권을 받는 것처럼 순례자는 출발지에서 이와 같은 여권을 받게 됩니다. 여권에는 도장을 받을 수 있는 판이 100개 정도가 있고 자기가 방문하는 이러한 알베르게라든가 또는 이 카페, 바르라고 하는 카페 갈 때마다 도장 찍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한 에비던스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한 60개 정도의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어느 장소를 방문하면 자기가 여기를 방문했다는 기념과 에비던스로 이와 같은 도장을 찍게 되는데 대개 800km를 걷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50개 내지 60개 또 어떤 분들은 뭐 100개 탁 찍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덴셜이 반드시 있고 이 크레덴셜이 있어야 순례자라는 증빙이 돼서 알베르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게에서 묵는다는 얘기는 100% 순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알베르게에 가면은 동서남북으로 있는 침대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저는 이 알베르게가 중요한 정보도 교환하고 소통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또 동기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순례자들은 그냥 걸어만 갔겠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짐을 메고 가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났습니다. 짐이 무거운 사람은 지고 가지 말고 다음 목적지까지 30km 뒤에 네가 묵을 알베르게에 이 짐을 배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짐만 등짐을 지고 자기는 걷기만 하는 것이고 짐은 공고버스 내지는 트럭이 배달해 주는데 평균 비용이 5유로 내지 6유로, 우리 돈으로 한 8,000원, 9,000원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동티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순례길을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800km를 걸어가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잘 찾아갈 수 있습니까?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위험한 거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률은 전혀. 새벽에 한kam할 때 산길을 가도 마음에 위험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요. 다른 길은 아까처럼 가리비와 이 노란, 아까 제가 이 가리비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가리비 모양 아닙니까? 가리비 모양인데 이 가리비 모양이 있었던 이게 수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적인 물인데요. 왜 가리비가 상징적인 표시가 됐을까? 야고보 성인을 배에 타고 지중해를 건너갈 때 시신이 물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마 찾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인의 몸에 가리비가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부패되는 것도 많고 피해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 가리비가 돼서 우리가 순례길을 떠날 때 순례자 사무실에서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가 크레덴셜, 여권을 주고 하나가 가리비를 가져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30일 내내 걸을 때 가리비를 자기 몸에 부착하고 가는데 저는 이제 이 모자를 부착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가리비가 있는 사람, 물론 행색만 봐도 순례자인데 가리비가 있다는 얘기는 순례자라는 표식으로서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리비 표시라든가 노란 표시판이 있는 데를 찾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앱이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지금 시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연이 안 되지만은 까미노 닌자 앱이라는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닌자 앱에 들어가면 내가 오늘은 수원에서 송탄까지 가겠다. 수원에서 송탄까지 30km 가겠다고 하면 앱을 열면 이런 식으로 오늘은 수원에서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송탄까지 가겠습니다. 거리는 24km. 가는 데 마을이 이렇게 나타나고 마을의 집과 이 알베르게와 또는 이 같은 레스토랑이 있다는 표지 안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아마 한 2, 30년 전에는 이런 앱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냥 노란색 가리비만 보고 찾아갔는데 지금은 다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누가 제가 혼자 떠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를 떠납니까? 떠나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제가 온 인프라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문제고요. 혼자 떠나도 아까 비슷한 문제가 없고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주로 노란색 화살표만 보고 갔지만 때때로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까미노 닌자 앱을 했는데요. 닌자 앱을 켜보면 구글 지도가 나와서 내가 있는 지점이 점으로 구글 지도에 찍힙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고 싶구나, 가고 있지 않구나를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 800km 고행의 길인데 왜 걷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목적, 순례적 목적으로 1200년 이상을 순례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보고 또 여러 사람과 나눈 결과 저는 이 종교적 목적으로 순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 뒤를 한번 조망해 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또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던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교제해 보고 새로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저는 절반이 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순례길이 다리 순례길이지 어떻게 보면은 트레킹 800km를 걷는 트레킹길로 더 인식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800km 걷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국경마을 생장에서 여기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선인, 국경선인 피레네 산맥입니다. 해발 한 1,400에서 1,500km, 1,500m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큰 산맥이죠. 저희가 산맥으로 배웠는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약 30일에서 35일 정도 산티아고에 도착하게 되고, 산티아고에 성당이 있지만은, 바로 여기 피스테라라고 하는 한 100km 더 가면 대서양 연안의 도시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피스테라라는 뜻이 땅의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스페인 말로. 그래서 피스테라가 이제는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는 이제 대서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티아고까지만 걷고, 어떤 사람들은 피스테라까지 100km를 더 걷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산티아고이기 때문에 산티아고에서 피스테라까지는 걷는 사람이 약 한 10%, 나머지 90% 정도의 사람들은 여기에 버스를 타고 일단 피스테라까지 가서 마침표를 찍고 오게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피스테라까지는 버스로 갔다 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해발 고도입니다. 800km.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첫날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1,400m입니다. 약 20km 정도를 오르막이고요. 5km가 내리막입니다. 이런 고비가 하나 있고요. 거의 목적지에 다다라서 2번 정도의 피레네 산맥과 비슷한 고비가 있고, 나머지는 되게 오르막 내리막 하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달간 걸었고 818km를 걸었기 때문에 하루에 27km씩 걸었습니다. 총 제가 세보니까 135만 보다 하루에 4만 5천 보를 걸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학교를 왔다 갔다, 강의학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리가 30km밖에 안 되고요. 그 30km도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에 27km씩 걷는 거를 도전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정말 뜯어 말렸는데요. 저는 여기를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상단에 있었고, 가서 부딪히면 그래도 수행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갔고요. 저는 갈 때 점프 없이 전권을 완주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쪽 용어로 점프라고 하는데요. 800km를 걸어가면서 건강 상태도 있고 비도 오고 힘들고 하면 일정 구간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걸 점프라고 합니다. 제가 비행기 타면서 기어서 가면 기어서 같이 점프는 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800km 중에서 한 780km는 혼자 걸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혼자 걷고, 가끔 가다가 한국 사람도 만나고 외국인도 만나고 하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혼자 걷는 거를 목표로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렇던 이 프랑스 길을 세 구간으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 3분의 1 정도는 굉장히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거의 구동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구동을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번째 구간 한 200km는요. 메사카 평원이라고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웠던 평지입니다. 대평원. 해발 고도가 한 200~300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0km 정도는 정말 허미보다 더 큰 나무가 없는 대벌판을 한 15일 정도, 한 10일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렇던 7월 달이 정말 우리나라만큼 더웠고 오히려 더 더웠습니다. 35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는 정말 어쩌다 나타나는 마을이어서 카페를 가지 않으면 피할 그늘이 없었습니다. 200km 정도는 그런 대평원을 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평원을 갈 때는 많이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산티아고 거의 가던데 대개 구동을 지났다가 숲길도 가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길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 걸으면서 약간 에피소드 비슷하게 한 6, 7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00km 산티아고 길의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첫날입니다.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죠. 저도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서 준비를 해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힘들게 이 길을 넘어가면서 느낀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워낙 해발 1,400m를 20km를 오르막만 갔다가 4km 내지 5km의 내리막을 내려가는 구간이라 여러분 그 설악 대청봉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오색약수터에서 설악 대청봉까지가 5km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가서 성판악에서 백록당까지 올라가는 것이 8km입니다. 그런 정도의 구간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는 20km로 올라가고 5km를 급히 내려가는 굉장히 급경사이면서도 옥박길인데요. 제가 떠날 때 배낭의 무게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10%로 가져가라고 권합니다. 제가 그랬던 게 몸무게가 7.77kg니까 7.7kg, 8kg 이내로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13kg를 가져갑니다. 욕심이 가했죠. 제가 나이를 먹어서도 이렇게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이 길을 걸으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7kg 이내로 가져가야지 했지만은 사람이 가져가면서 조금의 편안함을 느끼려고 했는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13kg를 메고 갔는데 제가 30일간 걷고 느끼려면 딱 5kg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30일간 제가 썼던 물건을 보면서 5kg.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욕심이 가구나 걸 내가 절실히 느꼈고요. 두 번째는 언밸런스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언밸런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는 공직에 근무하면서 정치의 발전에 있어서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훗날 세계 산맥을 넘어가면서 옆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손적으로 낼 수 있는 백을 내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13km 아주 큰 백은 아까 동키 서비스로 보냈고요. 피레네 산맥은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이 동키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워낙 험한 길이라. 저도 그걸 보냈는데 그래서 워낙 큰 짐을 보내니까 간단한 용품만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에다가 사선으로 이렇게 조그만 가방이었는데 이 가방으로는 내가 이 10시간을 걷는 길에 필요했던 음식과 1.5리터 물 2배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짐을 2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손에 스티커를 들고 뒤에 떨어져 있는 짐을 2개 들고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 이와 같이 백팩을 안전하게 등에다 딱 달라붙게 가는지 열심히 느꼈는데 제가 이 밸런스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밸런스 균형을 많이 잡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와 같은 불균형을 겪으면서 뼈저린 후퇴를 제가 갖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이 균형 감각을 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이 피레네 산맥을 넘는 것이 아까 30일간의 걷기에서 가장 극심한 고행의 길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나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30일간 내내 걸으면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도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이 피레네 산맥을 잘 넘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산맥을 넘고 이틀째부터는 앞으로 29일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겠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고행의 길인데 이 피레네 산맥을 잘 이겨낸 것에 대한 자기 보상으로 정말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을 생각을 했는데 같이 신뢰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힘들면 피레네를 생각해야지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레네 산맥 넘기는 어떻게 보면 순례자 800km 순례길에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그런 기억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것이 나머지 29일을 잘 걸을 수 있던 또 원동력이기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걷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지만 저도 전투적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걷는다는 것은 저는 비움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디까지 걸을 것인지, 언제 출발할 것인지, 내가 어디에서 쉴 것인지, 다음 목적지는 어느 알베르게에서 잘 것인지, 그리고 그런 거는 오로지 자기 판단이고 또 그날의 하루의 목표는 그냥 잘 걷는 겁니다.
달리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여러 가지 관계와 고민과 또 결정과 이런 거에서 떠나서 그날 하루를 잘 걷고 목적지에 잘 도착하면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말 거기서 치유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 37년간 걸어왔던 길에서 치열하게 복잡함과 싸워왔던 길에서 그래서 그 어떤 불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 자율의지에서 판단하고 걷기만 할 수 있고 또 걸으면서 뭐 풍경도 보지만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혼자 스카치로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힐링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걷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걷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걷는 것, 다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회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몸 한 구석에다가 많이 쌓아왔는데 욕심에 의해서 쌓아왔고 필요에 의해서 쌓아왔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생각은 잘 걷자. 그리고 생각하는 것 정도이지 다른 거에 대해서 구속받을 일이 없다 보니까 걸으면서 하루하루 느끼는 것이 내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또 그러면서 위안이 이렇게 내려놓고 비워놔야 다음에 또 채우지 다른 걸로 하는 의미에서 저는 걸으면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 그리고 치유의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루의 걷기는 대개 4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4시 반에 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는 사람의 80%가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또 하루 떠날 준비를 해서 대개 뭐 아침 부진하는 사람은 아침 5시에 먹고 대개 6시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오후 한 2, 3시경에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워낙 2, 3시, 3, 4시가 더워서 일찍부터 출발해서 2, 3시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정말 일찍 출발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떠나는 사람들은 정말 이 40명, 50명이 자는 방에서 소리 안 내게 자기 짐을 챙겨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하루의 일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한번 찍어본 건데 이런 길을 뭐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바라라고 하는 마을 오기 직전에 한번 제가 찍어본 건데 걸어가다가 저런 마을이 나타나면 휴지가 되는 거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건 제가 스스로 이제 한번 찍어본 건데요. 제 스스로 걸어가면서 대부분 앞뒤에 순례객이 있을 때도 있지만 순례자가 대부분 뭐 저는 이거 혼자 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엘칸소라는 마을 워낙 더워서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심지어는 이제 이 까만 안경 쓰고 해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외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서양 사람들은 순례길을 이어가도록 오히려 하겠습니다. 선텐을 일부러도 하는 방향인데 이렇게 한 일주일이니까 우리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설명을 한참 해준 겁니다. 을 지나왔기 때문에 거의 평지였습니다만 오늘부터 네 번째는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산티아고 아까 필요성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이 길을 걸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다 가족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걷는 거예요. 목적지도 같고 같은 걷는 방향도 같고 이 산티아고 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니었으면은 1년에 외국인이 이 길을 몇 명이 걸어갔을까 생각하면 저는 10명도 안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순례길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50만 명이 걸으면서 그래도 같은 목적지를 갖는 순례자라는 것 때문에 저는 금방 가족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유엔까미노란 말이 좋은 걷기길 되세요라는 말인데요. 다 반드시 순례자를 지나갈 때는 유엔까미노를 외칩니다. 저도 뭐 300번, 500번도 넘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 유엔까미노란 말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정감을 건네주는 거고요. 이 한 사람이 중간에 앉아있다. 그러면, 아유, 오케이. 괜찮냐?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냐 하는 식으로 정말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흔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인식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혼자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와서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두 번만 보면 카페에서 만나면 금방 얘기가 됩니다. 아니, 어디서 왔냐, 왜 왔냐, 어디에 묵냐, 어땠냐 하는 식의 얘기가 금방.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제가 알베르게에 묵는데 알베르게 주인이 한 순례자가 발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뭐 너무 물집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물집을 바늘로 자기 손으로 터뜨려 주는데 사실 남의 발을 만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을 손으로 만지면서 물집을 바늘로 찔러서 물을 빼주는 모습을 보고 저는 거기에 있는 분들의 악의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성분 혼자 가더라도 저는 시키를 당한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오르막 내리막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800km를 가면서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면서 느꼈던 것이 딱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오르막을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니까 언젠가는 내려가겠지. 또 내려가면은 내려간 대로 기쁘지만은 앞에 또 다른 오르막이 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끝까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뭐 나는 우리 삶이 딱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00km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길을 800km로 압축해 놓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점들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원칙과 용기에 관한 제 생각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프 없이 완주하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프를 한 걸 지켜봤는데요. 제가 딱 한 번 고비가 있었어요. 한 20일을 걸었을 때 정말 오르막길을 다른 오르막 산맥을 넘었는데 내리막길이 10km더라고요. 내리막길. 이게 내리막길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오르막은 그냥 올라갔을 때 내리막은 무릎 관절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데 어려운데 그날따라 30일 동안 하루도 비가 안 왔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10km 내리막이 있고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약해지면서 서울에 있는 집사람한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야, 몸도 이렇고 비도 오고 힘든데 자칫 잘못하면 무리하면 내일 못 보를 수도 있겠다. 걱정인데 어떻게 할까? 그 집사람 얘기가 버스 타고 가. 그러니까 나는 버스는 절대 안 탄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원칙을 견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 상황에 따라 그 원칙을 포기하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만 한다. 용기를 내라.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말을 듣고 버스표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버스표를 검색하다가 정말 점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점프를 하면은 언젠가 후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날 점프 없이 10km를 평시보다 2시간을 더 걸어서 늦게 도착하면서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800km 다 걸어서 산티아고 컴포스텔라 광장에서 되돌아보니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그때 나약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만약 그 당시에 하루를 점프를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왔다면 800km의 완주 의미가 저는 다 무색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때 그런 용기도 필요했겠지만 원칙을 견지했던 것도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800km를 걸어가면서요. 한 100km 정도 가면 용서의 언덕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이 첫째 구조물로 한 10개 정도의 첫째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별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 바람이 지나가는 유독 바람이 많이 불었던 곳인데요. 여기에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미움과 아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건너가면서 자기의 길을 되돌아보고 미움과 다툼은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라는 얘기인데 저도 여기서 한동안 많이 머물렀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용서라는 단어, 페르돈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800km를 단지 무작정 걷는 길만이 아니라 때때로 이와 같은 것이 사람에게 돌려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하루 한 9시간에서 10시간을 걸어서 한 3시경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거하고 시원한 생맥주 500cc 먹는 겁니다. 저는 30일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500cc는 먹었던 것 같아요. 샤워하고 이게 그날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았는가 싶고요. 이 왼쪽 그림은 알베르가라는 그 수도에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또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서로 아주 간단한 소찬이지만 먹으면서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왜 왔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를 공유하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에 썼던 것처럼 자기가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내려놓을 건 다 내려놓고 또 사소한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은 되게 공통적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제를 하면서요. 제가 800km가 빨간선으로 딱 단일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걷다 보면 이와 같이 갈림길이 6곳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갈림길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면 19km의 평지길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12km의 산악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실까요? 저는 저한테 막 퀴즈를 내는 것 같아요. 길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마다 선택이 달라집니다. 왼편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과 선택이 결정짓는 것이죠. 저는 주로 짧은 길에 산 오르막길을 선택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평지길을 가더라고요. 6번이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가든 이 순례길은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가 있던 고통이 있던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800km 순례길을 가면서 그냥 주어진 순례길을 단순히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도 끊임없이 내가 일어날 시간, 하루에 걸을 거리, 어디서 묵을 알베르게,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 이와 같이 A길과 B길이 있으면 무엇을 선택할 건지 이 800km를 걷는 3달 동안에도 인상에서 겪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짧은 800km의 길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일을 걸어서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산티아고 대광장에서 세리머니를 합니다. 누구는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행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자축을 합니다. 저도 만세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서로 위로를 해줍니다. 모르는 사람도 가서 끼얹고 그러면서 아마 이 자기가 스스로 해냈다. 내가 완주해냈다는 성취감도 있고 자기 스스로의 어깨를 갖다 자기가 두드려주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지하에 있는 야고보 성인의 무덤을 한번 보면서 자기의 순례길을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보도록할까요? 이게 산티아고 제가 들어가면서 찍었던 인데 이제 소리는 안 나네요. 이제 산티아고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음악까지 같이 이제 곁들여 있는데 음악은 안 나오지만 산티아고 대광장에 가면은 이제 800km를 걸어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세레모니로 자축하는 그런 모양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산티아고 대성당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800km 걷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100km 이상만 걸으면 증서를 줍니다. 100km 이상만 걸으면. 그리고 400km는 120km 가까이 있는 도시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그 120km만 걷고 완주증을 받아가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가 다 되게 되면 순례자 사무소에 가서 이와 같은 완주증을 라틴어로 돼 있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라틴어로 된 완주증을 받으면 이제 순례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사인이 되고요. 되게 제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 정도 걸으면 족하다. 다음 내가 뭐 이걸 다시 걷겠냐. 여기서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다시 걷고 싶다. 다시 한번 또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저 또한 걸을 때는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했는데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대광장에서 되돌아와 보니까 다시 한번 와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안 와본 사람에서도 한 번 와본 사람은 없다라는 식당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끝이라는 피스텔에 가보니까 이와 같은 소위 이 트레킹화를 충동으로 만들어낸 상인데요. 이게 대사용할 바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티아고 순례를 끝낸 다음에 이곳 피스텔에 와서 자기의 신발과 옷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다 청산하고 새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 자리에서 신발과 옷을 태우고 새로운 신발과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지금은 환경 문제 때문에 금지가 돼 있어서 저도 그냥 공부만 왔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 피스테라까지 가서 표지석 0.000km라는 기점 표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걸 합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온 다음에 뭐 느꼈던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4가지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하고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왜 걷냐, 싶어 죽겠는데 왜 걷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도 많이 듣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겠지만은 저도 한 37년간 쭉 인생을 살면서 제가 걸어왔던 길을 한 번 정도 그 트랙을 벗어나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30일간의 내용은 가출 사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왔던 길하고는 다른 곳에서 한 달을 지내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영혼이 맑아졌다. 마음의 치유를 얻었다.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노폐물과 또는 하던 것들이 많이 비워지는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도전해보고 또 시간이 된다면 시도해볼 만한 그런 거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땡땡축베리가 말한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고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순례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아까 제가 가족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지와 같고 어떤 방향이 같고 같이 걷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이 얼마나 가족애를 불러일으키는지 정서적 공감을 일으키는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단순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이렇게 800km 순례길을 830일간 걷는데도 이런 감정이 생기는데 울며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가족, 연인, 친지들은 얼마나 귀중한지 그 같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13km 배낭을 바리바리 싸고 왔지만 굉장히 필요한 것은 5km 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사실 많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하면 마음이 부자일 때 행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히 13km에 대비되는 5km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니구나. 평상시에도 제가 미니멀리스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로 좀 더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순례길을 갔다 와서 베란다에 있던 짐의 반을 버렸습니다. 사실 이 와이프가 버리자 했는데 뭐
바쁘기도 하지만 버리는 것은 뭐 언젠가 쓰겠지 했는데 갔다 와서 많이 변했어요. 6개월 이상 안 쓰는 물건은 평생 안 쓴다 해서 딱 분류를 해보니까 절반이 공간이 생기더라. 마지막으로 800km를 걸어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를 가보니까 오직 걸을 때는 800km 목적지가 주 목적지였어요. 거기에 거대한 보물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빨리 걷고 잘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정작 콤포스텔라에 도착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정말 보물이 콤포스텔라, 산티아고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30일 동안 알베르게라든가 걷기 길이라든가 또는 바르라고 하는 그런 레스토랑에다가 얹어두고 왔던 추억들, 걸으면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딱 그것이 보물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표지에서 얻었던 어떤 만족감보다도 30일을 되돌아봤을 때 거기에 널려 있었던 감정, 교제, 소통,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물이었지 않는가 싶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쌓아왔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걸 뭐 광고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 직접 내관하고 그러나 나중에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는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혼자 어떻게 갑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갑니까? 같이 가야죠. 괜찮을까요? 하는데 제가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혼자 가도 시크릿상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가면 또 다 이루어지고 다 극복해낸다라고 해서 난 한 번 정도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약속했던 것은 저는 7년 이내에 다시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7년 이내에 북쪽 길로 한번 다시 산티아고에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갔다 온 지 며칠 뒤에 KBS 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한국과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든다. 해안반도에서 울진에 있는 망향정까지 849km를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충남, 충북, 경북이.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길을 849km 만들어 놓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스페인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사실 야고보와 같은 스토리텔링이 히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길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둘레길이 올레길이 있는데 그다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고 아까 알베르게라든가 바르라든가 이런 크레덴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란색의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가이드 시스템도 잘 구축해내서 내가 언제든지 혼자 가도 가능하다. 제가 여기 가기 전에 제주도 올레길을 가려다 보니까 당장 어디서 자지요? 장려관에서 가도 자나요? 아니면 편도에 가서 자나요? 장려관에 갈 수 있겠죠? 4, 5만 원 주고. 근데 무슨 거기에 추억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800km 길에 그 알베르게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추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길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한번 경북도에서 한번 저보고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가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 제가 봤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1시간 1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공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제가 허락받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감과 또 울림이 좀 있었으면 저로서는 더없이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혹시 뭐 5분이라도 저한테 혹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예. 시기 3년 6개월간 전職준비를 했었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지역에 나왔던 일과 조금 아쉬웠던 일이